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 그 강의를 시작할 법무법인 은율의 김민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스타트업과 계약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법무 담당자가 없지 않습니까? 스타트업 대표가 변호사거나 또는 같이 하는 멤버가 변호사거나 또는 법대를 나왔다든지 어떤 법률적인 경험 있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당장에 우리가 제품 만들기도 바쁘고 개발하기도 바쁘고 제품 팔기도 바쁜데 법률적인 부분을 어떻게 신경을 씁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계약을 할 때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계약이 잘 됐는지 그거만 확인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법률적인 어떤 그런 위험이나 손해를 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반드시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팀빌딩 관련된 부분입니다. 팀빌딩 할 때 뭘 해야 되죠? 동업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약이 뭡니까? 계약의 정의부터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계약은 영어로는 컨트랙트죠. 컨트랙트인데 이 영어의 그 어원 의미에서 계약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컨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트랙트라는 끌다, 이끌다입니다. 그래서 어원을 풀면 서로 함께 끌고 이끌어가면서 맞추는 거, 다시 말해서 서로 의사가 합치해야 되는 거, 서로 어긋나면 안 되는 거, 그게 바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의사 합치, 이 부분이 바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로 보면 계약이라는 거는 맺을게와 약속약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맺고 약속하다라는 그 의미이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계약은 다시 말해서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약이라는 거는 상대방과 내가 의사합치가 되어 서로 약속을 지키면 그게 바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약속이 곧 계약이고, 약속을 지키면 계약을 이행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법적으로 그럼 어떻게 정의하냐? 법적으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약간 좀 어려운 말로 좀 섞어가지고, 계약이라 하면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 의사표시 합치를 성립하는 법률 행위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좀 말을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서로 대립한다는 말은 왜 대립하냐면,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과 나 의사가 일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이익을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 의사가 맞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세방을 얻는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50만 원 해달라고 하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너무 비싸다, 한 40만 원 깎아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서로 대립하는 의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서로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45만 원에 하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사표시를 합치할 수 있겠죠. 서로 약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의사표시가 합치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임대인은 50만 원 주장했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주장했는데 서로 합해가지고 그냥 45만 원 하자. 그러면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바로 의사표시 합치하는 이 행위 자체가 법률 행위인 거고,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계약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권리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월세방 같은 경우에, 임차인 같은 경우에 나는 저 사람한테 내가 월세를 내가 월세를 후불로 45만 원 주는 대신에 내가 방을 갖다가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45만 원 월세를 내가 후불로 받는 대신에 내가 방을 갖다가 제공해 줄 법적인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계약이 뭔지는 알겠는데, 약속인 건 알겠는데, 그럼 계약의 방식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계약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계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게, 계약이라는 결국에는 약속이고 서로 간에 대립된 의사를 합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을 상대방과 약속을 하면 되는지를 갖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그리고 계약이 뭐 주구장창 천년만년 할 수가 없잖아요. 계약을 어떻게 끝내고, 또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계약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될 이 부분들이 계약서의 주요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되고 항목이 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좀 풀어보면, 계약을 누구랑 체결하는 당사자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계약의 목적,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 이 계약을 방을 얻기 위해 체결하는 그런 목적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계약의 대상, 내가 계약의 대상이 뭔지, 월세방이겠죠. 그리고 당사자의 의무, 뭐가 있겠습니까?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월세방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 방을 제공받는 대신에 내가 월세를 꼬박꼬박 납부해야 될 어떤 그런 의무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계약의 파기는 해지 또는 해제라고 하는데, 계약 파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되면, 예를 들어서 월세를 갖다가 3회 이상 납부를 안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계약 파기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손해배상,
이거는 계약상 어떤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손해배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면책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최근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면책을 좀 생각해 봤을 텐데, 바로 코로나 사태 같은 거,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 당사자의 책임이 아닌 국가적인 어떤 유행이라든지 아니면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정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 못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을 면해주는 게 맞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약 내용 제3자 양도, 이거는 뭡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약을 체결한 거는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A든 B든 그 특정한 상대방이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체결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의 허락 없이 어떤 그런 계약 내용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마라, 넘기지 마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계약 기간, 당연히 이제 임대차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2년, 3년 이렇게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분쟁의 해결 방법은 뭐겠어요? 계약을 우리가 이제 체결했지만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잘 합의가 됐는데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계약 이행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재판을 하자든지, 또는 우리는 그걸 하지 말고 우리는 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중재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약 해결 방법에 대해서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법원 관할 합의, 이거는 뭐냐면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소송을 갖다가 어느 법원에서 하는지, 이 부분은 좀 중요할 수가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서울이에요. 근데 재판을 갖다 부산에서 한다.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왔다 갔다 하기가.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의 수정.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수정을 하면 안 되겠죠. 수정하는 방법도 다 정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약 내용을 수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약 갱신. 계약을 했는데 너무 좋아요. 서로가 너무 잘 맞고 합의 잘 맞고 아무런 분쟁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요즘에는 많이 넣는 부분 중 하나가 비밀 유지 의무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는데 서로 간에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어떤 그런 비밀을 알 수 있어요. 특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제가 지금 월세방 계약하는 걸 제가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스타트업인데 내가 어떤 서비스를 개발해요.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이 서비스 내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 서비스 개발해준 용역을 해주는 그 개발 업체가 이걸 갖다 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든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나의 어떤 그런 매출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되더라도 그것들을 갖다가 제3자한테 제공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비밀 유지 의무, 이런 게 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밀 유지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게 비밀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계약을 갖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체결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계약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들어봤죠.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라고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구두계약을 왜 안 할까요? 구두계약을 안 하는 이유는 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서로 간에 말만 해도 계약이지만 그 계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갖다 서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구두계약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두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계약 내용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두계약을 하더라도 충분히 그 계약 내용을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서로 말로만 주고받아도 계약 성립이 가능하고 형식이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메모장에다가 각서 이렇게 쓰고 뭐 해주겠다 쓰더라도 그것도 계약이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합치는 그 계약 내용을 지키겠다는, 서로 간에 합의했다는 그 의사합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다 법적인 용어로 낙성이라 하고요. 형식이 필요 없다는 부분을 분료식이라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법에 정해져 있는 거 말고는 대부분 계약들이 의사합치만 있으면 형식은 필요 없는 그런 계약들, 낙성 분료식 계약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누군가와 이제 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그런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계약서도 없고 뭐 양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하시지 말고, 그때도 그냥 종이에다가 그냥 메모지에다가 서로 간의 계약에 대해서 내용을 적고 서로 간에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고 날짜 적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계약이 되는 겁니다. 거창하게 어떤 양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계약 관련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계약 관련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점과 보관 시점, 그리고 분쟁 해결 시점,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제가 리스크를 말씀드릴 텐데, 이게 작성 시점별로, 그러니까 시점이 빠를수록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러니까 분쟁 해결 시점까지 가가지고 분쟁 해결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점에 최대한 어떤 그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게 좋습니다.
계약 작성 시점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양식이나 계약서 작성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위험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작성 합의의 도출 어려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암만 합의를 해도 합의가 잘 안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계약서 작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계약서 양식이나 어떤 작성 경험의 부족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또 온라인상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면 얼마든지 이건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보관 시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한번 궁금해하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체결했던 수많은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각종 계약들, 우리가 계약서 다 갖고 있습니까? 뭐 중고차를 뭐 팔았다든지 이런 것들 계약서 대부분 다 안 갖고 있죠. 안 갖고 있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사용활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사업 영역으로 들어가서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계약서를 갖다 제대로 보관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가 어떻게 보면 A, Z까지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대표가 이 계약서까지 알아서 다 보관을 잘 해야 돼요. 담당자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 자체가 제대로 보관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던 스타트업을 하더라도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또 바뀌면서, 그러면서 또 계약서가 부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인수인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보관도 반드시 잘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 분쟁 해결 시점에 가서는 이 분쟁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자료 제공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서가 없으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계약 당시 어떤 백그라운드, 어떤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면 분쟁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계약을 체결했는지 모르겠다 하면 분쟁 해결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별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유념하면서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는 이제 계약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법률 비용이라든지 또는 직원을 채용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을 부담을 할 수 있는데, 비용이 좀 발생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조금 지출하면서 하시는 게 미래의 어떤 그런 큰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계약서 작성 팁은 뭐냐 하면, 계약서는 반드시 쓰자. 보통 이제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일단은 아이템은 만들어졌고, 아이템 만들어진 다음에 합법적인 아이템이야. 그런 경우에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되잖아. 그럼 사람을 모아요. 모으면서 동업계약을 작성하는데, 대부분 네가 나를 못 믿냐는 어떤 그런 동업의식이 투철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겪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라 믿기 때문에 쓰는 거다. 왜냐하면 서로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서를 쓴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딴소리 할 생각이 없잖아. 서로 딴소리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정말로 돈독한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믿기 때문에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서로 믿는데 왜 구두로만 합의를 해야 하고 문서를 못 남기겠습니까? 서로 못 믿으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려고, 그러려고 이제 구두로 합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문서로 남기자. 그 다음에 의미를 명확하게 해라. 일단은 계약서를 쓰기로 했다고 한다면 일단 1단계를 넘은 겁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쓸 때는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계약서 안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뭔가 좀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할 것 같아서 이 내용은 계약서에서 빼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리한 내용이라도 차라리 명확하게 합의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그 내용 때문에 분쟁이 생길 거라고 한다면. 그래서 모든 내용을 가급적이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계약서 안에 담는 것이 좋고, 만약에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문장이에요. 같은 문장이 같은 내용이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B라고 생각한다. 그런 경우에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다툼이 발생해서 다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정해두자. 이거는 뭐냐면요, 보통 다툼이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법원에 가서 재판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소전 합의라고 해가지고 소송으로 안 가고 미리 합의를 해버린다든지, 그런 거라든지, 또는 중재라든지. 중재는 뭡니까? 재판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중재재판소 이런 데 가가지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합의해가지고 해결하는 거, 이런 것도 중재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방법을 좀 잘 정해둔다든지, 또는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양측이 변호사가 이 계약서 작성을 디레이터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한번 합의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뭐 솔직히 계약서 가지고 싸워봤자 서로 이제 손해밖에 안 나는 거니까 우선 한번 합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도 이제 누구랑 어떻게 합의하는 이런 내용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정해두는 게 좋고, 근데 가령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국제적인 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재를 해요. 중재를 하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홍콩에서 한다, 또는 중국에서 한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분쟁 해결하는 방법을 제대로 우리가 안 한 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아니 분쟁을 해결하는데 뭐 우리는 지금 한국에 있는데 홍콩 가고 중국 가고 이러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포함을 해가지고 잘 정해두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잘 보관하자. 이거는 아까도 설명했는데 계약서 자체도 잘 중요하지만 계약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 그러니까 서로 뭐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합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우리가 그런 부분도 정리해야지만 나중에 갔을 때 이게 계약서의 어떤 그런 의미나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계약 체결했는 이런 부분들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되면 계약서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잘못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리를 반드시 잘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예고한 대로 동업계약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업계약 작성은 정말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좋은 동업자를 발견했다면 사업을 시작해 같이 성장시키는 그런 문제만 이제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동업계약서 작성해야 되냐면 아무리 우리가 사업을 같이 성장시킬 동업자를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동업자를 하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라는 측면이 제일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냥 우리가 이제 구두로만 합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뭐든지 내가 유리한 대로 기획을 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에 기획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동업계약서 작성은 사업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꼽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요것 때문에 분쟁도 많고 어쨌든 간에 팀빌딩이 사업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팀빌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요즘 스타트업들이 주식회사를 많이 설립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성과의 어떤 과실이 주식 수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책임이 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지분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분쟁이 있겠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합의해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그 합의를 문서로 반드시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기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종 문서화 시켜놓고도 그 문서를 이제 분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문서도 안 만들어 놨으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약서를 잘 보관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서로를 믿기 때문에 딴 소리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볼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그러면 동업계약서 양식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표준 양식이 없습니다. 보통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동업계약서 작성을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표준 양식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이나 변호사별로 표준 양식을 하면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누가 어떻게 국가가 공인해준 양식이란 이런 것들은 아니고, 이러한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양식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별로 이제 필요한 모든 부분들 다 포함하지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마다 굉장히 이제 조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거를 표준화 시켜가지고 문서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각 기관이나 변호사별로 제공하는 양식은 되게 중요하고 되게 좋은 양식인데, 왜 그러냐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어떤 그런 표준적인 부분, 공동적 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은 어떤 그런 양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없는 표준 양식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 양식에다 내용을 추가하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동업계약의 내용에는 뭐가 있느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내용 살펴보면 사업의 목적 또는 회사의 이름이 무엇인지, 사업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하는 사람들의 각각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역할에 따른 보상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되게 많은데 지금 보면 이 내용들은 다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 비밀 서약을 해야 하는지, 혹은 사업을 하다 같이 그만둔 경우에 경업을 하면 안 되는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지금 나와 있는 이 화면 정지화면 해놓고 다 넣어야 됩니다. 혹시나 이제 동업계약 작성하실 때는. 그리고 주식의 처분을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손해가 나면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동업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업비밀의 특허권,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바로 안 떠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내용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동업자하고 충분히 잘 상의하신 다음에 이 내용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시고 그걸 반드시 계약서 내용에 담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업계약서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치지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동업을 시작할 때 동업자들 관계가 대부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죠. 왜냐하면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무슨 누군가를 소개받는다 하더라도 지인 소개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 시작할 때 대부분 이제 지인한테 같이 하자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아무리 개인적으로 각별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작은 가게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부터 스타트업 운영하는 사람까지 동업 때문에 생기는 분쟁이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러한 분쟁들 같은 경우 대부분 우리가 어떤 동업 관계인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한 요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들. 요 내용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 대부분 다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문서만 있다고 한다면 분쟁이 쉽게 해결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린 거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동업계획 작성하시고, 그리고 동업계획 작성한 후에 개인적으로 각자 보관해도 좋지만 뭐 공증을 받아놓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사서공증이라 하는데 비용도 얼마 안 합니다. 몇만 원 하는데요. 어쨌든 그거를 받아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공증을 받아놓으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그 문서를 제가 공증 사무실에 가서 받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동업계획 작성 같은 경우 필요한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주소, 제가 동업계획서 양식을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확인해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그 좀 전에 말한 이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작성해놓은 동업계약서인데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시간 관계상 이제 설명은 제가 다 못 해드릴 것 같은데요.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항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요걸 보고 요걸 확인한 다음에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작성을 잘 하셔가지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동업계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왜 사업을 하면 팀빌딩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직원을 또 채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직원 채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